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근혜 때가 지금보다 나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우리 정부에 대해 푸념하며 했다는 말입니다. 외교적 갈등에 대해 자신들이 다루기 좋았던 한국 정부가 있었다는 걸 언급하는 건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한 거죠. 일본 우익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우월의식의 뿌리는 식민지배 기억에서 비롯된 거죠. 일본 서점가의 혐한 서적 코너가 따로 있는 것도, 그런 서적을 꾸준히 소비하는 것도 결국 일본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열등하기 때문에 일본 지배를 과거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식민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일본 우익이 그렇게 자신들의 과거를 세탁하는 행위가 괘씸하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게 우익적 사고의 특징이기도 해서 왜 그러는지는 최소한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우리 보수 우익입니다. 국가적 자부심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보수 우익은 저런 일본의 발언을 참을 수가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 보수 우익은 일본 우익의 저런 행동을 어찌 그리 잘 참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게 참으로 이상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일본 가보셨죠? 네, 그렇죠. 네. 그 서점에 가면 그 혐한 서적을 만들어 놓은 코너가 있어요. 혐한 네. 서적만 모아놓은. 예, 종종 보는데요. 이 번역기를 돌려서 보다 보면 제목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 게, 예를 들어서 알제리 지배한 프랑스 서점에 혐 알제리 코너 없어요. 예. 그런 걸 만들면 난리가 나죠. 알제리에서도 항의할 것이고, 뭐 프랑스 내 양심적인 지식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일랜드를 지배했다고 해서 영국 서점에 혐 아일랜드 코너, 과거 식민 지배했던 국가에 대해서 혐오 콘텐츠를 별도로 모아서 코너를 만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예. 일본에는 이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꾸준히 베스트셀러도 나오는데, 저는 뭐 그 뿌리가 그 90년대 중반에 고마니즘 선언이라는 만화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그 일본 우익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자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적으로 권장하고 그런 뒷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영역인데, 뭐 일본의 우익, 뭐 특히 극우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기보다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자기들 과거를 이제 희석시키고 세탁해야 하니까. 근데 이걸 보면 열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우익이, 혹은 뭐 오늘도 뉴스가 있던데 양승태 대법원이 이런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지. 네, 관대하기 걸 넘어서요. 오히려 발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역할까지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화가 나야 되거든요. 예, 이게 보수익의 특징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보수익은 여기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 예, 이 양승태 대법원이 했다는 일도 보면, 일단 이 내용부터 들어보죠. 첫 번째 뉴스. 네,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소송 서류까지 검토해준 정황이 나타났는데요.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과거사 사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대법원이 뒤에서는 몰래 전범기업 편에 서서 도왔다라고요.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건데,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의견서만 감수해 준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전범기업 쪽에 소송에 유리한 서류를 내라, 이렇게 기તેમ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서류를 내면 다듬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건 뭐 어떤 그 소송에서건 한쪽 일방의 편을 대법원이 몰래 들어줬다. 근데 그 자체로 황당한 일인데요. 예, 그 자체로 황당한데, 그게 또 일제시대 전범기업이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반역사적이고 범죄적이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왜 일본에 대해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한쪽 일방의 소송 당사자의 서류를 다듬어 주기까지 했다. 이게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네, 먼저는 일방적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뒤에서는 몰래 다 저런 짓들을 했다라는 것들이 네. 이제서야 겨우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변호인한테 어떤 서류 제출해줬으면 좋겠는지. 서류를 내라. 그러면서 뭐 외국 사례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쟁점이 나왔으니까 대부분 전원 합의체를 가겠다. 이걸 다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네, 그렇죠. 관련된 지침까지도 다 알려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아예 한쪽 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한쪽을 대부분이 코치를 해준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이길 수 있도록 코치를 해준 쪽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강제징용자였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한쪽 편을 들어주면 법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건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법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도저히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소위 이제 보수적이라고 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포함하여 우리 보수 우익이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일본의 우익에 대해서, 일본의 국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하고 협조적인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예, 도저히. 네, 보수의 가치로도 전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국가적 차원에서도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봅니다. 일본에서 보기가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예, 결국 자기들이 식민지배했고 그리고 그 관련해 전문 기업이 있는데 소송하려고 했더니 국가적으로 나서서 대법원까지 이런 일을 해준다. 가소롭죠? 예. 굉장히 기분 나쁜 뉴스입니다, 사실은. 네, 사실 정말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에 이런 의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주장했을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겨우 증거가 조금씩 드러나서요. 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네, 이것도 세 차례나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황당한 거죠. 예. 김앤장이 저는 법무법인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전범기업을 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살인자도 대리하는데요. 대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역사 인식이라도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충실하게 대리하고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걸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장을 아예 집무실에서 만난다는 사실조차 또 알지 못했던 일들이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사실 보통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변호사의 윤리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자신들이 대리하는 소송 당사자들을 성실히 대변해야 하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거기까지는. 그럼 법적으로 성실히 대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도저히 한국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뭐랄까 변호사로서 소송을 1등 법무법인으로서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하는 자기들의 명성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그 명성이 아무리 중요한들 자기들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이건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는 거라고 보거든요. 니들이 어떻게 전범기업을 대리할 수 있어?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행위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앤장 그냥 변호사들이에요. 예. 변호사들이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서 이렇게까지 하면 당신들 한국 사람들이 맞냐고 좀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 안 배우나 이 사람들은? 예,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도요. 계속해서 만나면서 전화통화하고 징용소송 방향을 수시로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 안 그러겠는데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전반적으로. 예. 일본 우익이 무시할 만하다는 거죠. 하는 일을 보면.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해서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100% 협력을 약속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와 시 주석은 북한과 관련해서 매우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관련돼서도 이야기했는데요. 기자들이 아시아 쪽이냐라고 질문을 하자 비행거리 내에서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못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뭐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뜻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 아니 뭐 미국 저 남미에서 하진 대통령의 않겠죠. 예. 미국 대통령의 에어포스원으로 못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한 번에 다 가는데. 예. 그래서 기자들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비행기냐 아니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비행기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말을 아예 돌려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건 미리 말 안 하겠죠. 그러니까 부상의 돈 어쨌든 미국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여기서 핵심은 미국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항상 그 중국이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해서 북한이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 하는 의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예, 네, 과거 시 주석이 방북을 하려 했던 것도 막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대북 주제를 계속해야 북한이 말을 듣는다고 하는 미국의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뒤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이제 장사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장사꾼적인 기질로 보면 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어떤 경제적 기회 여기 대해서 당연히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미국이 먼저 먹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근데 중국이 다 침을 발라놓으려고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미국의 어떤 차단, 우려 이런 것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먼저 먹고 니들이 그다음에 덤벼들어 하는 네, 북한 개발과 관련된 장사꾼 기질이죠. 예. 어쨌든 그런 이유도 중국에 대한 견제에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한반도 내 그 평화 체제에서 한반도 내에서의 경제적 이권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인식도 작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이 문제는 좀 이따가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고 장자연 씨 관련된 사건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에 권재진 전 법무장관 이름이 등장했다고 어제 저녁 MBC가 보도했습니다. 권 전 장관은 당시에 검찰 내 2인자로서 대검 차장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경제계 유력 인사들과 장자연 씨가 함께한 술자리에 동석했다라고 합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곧 권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뒷배가 있었다. 이런 걸 짐작해야 하는 그 장자연 씨 사건이 계속해서 조금씩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당시 그 권재진 나중에 법무장관이 됐죠. 네, 예.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랬었는데요. 당시에는 차장이었던가요? 예, 대검에서 검찰 내 차장이었죠. 2인자다라고 볼 수 있는 네. 자리인데 그 이후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정황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죠. 예. 검찰 2인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게 그 은폐를 한 게 아닌가. 왜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안 풀렸나 하는데 어떤 단서가 되는 뭐 권재진 전 법무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로 관련해서 MBC가 물어보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네요. 예, 장자연 씨가 목숨을 끊기 전 몇 달 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박문덕 화이트진로 회장이 주재한 수자리였고 이 자리에는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동생인 코리아나 호텔 박용훈 사장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 이름들은 이미 거론됐던 이름들인데 권재진 전 법무장관은 굉장히 의외의 이름이고 이 이름이 등장하면서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뭐랄까요 납득이 가는 한편으로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을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인데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죠. 그 아래 부하들은 다 구속됐잖아요. 네, 줄줄이 다 구속됐거든요. 근데 지휘를 하고 최종 지휘관이. 그러니까 이게 인정된 거 아닙니까? 혐의 사실이 인정된 거예요. 혐의 사실은 인정됐지만 도망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래 뭐 준장, 대령, 소장 이런 사람들은 다 왜 구속됐어요? 예. 그리고 납득이 안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 최근 계속 연속으로
문제가 되는 이 3인의 영장 판사들 다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납득이 안 가는 건 그럼 그전 사람들도 구속하지 말든가요? 부하들만 줄줄이 구속을 시킵니까? 어떻게 해요? 네, 오히려 검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지시를 통해서 명백한 불법 행위를 실행하도록 한 주도자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한 건 정의에 반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식에도 반하고요. 예, 정의까지 갈 필요는 없이 지시를 한 사람을 구속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밑에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시한 사람은 군인데요. 예, 군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떻게 불복합니까? 야, 정말 오히려 밑에 부하들이 더 새로운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 노림수인가요? 이렇게 상관들을 다 풀어줘서 부하들이 열받아서 아직까지 말 안 했던 걸 더 말하게 하는 저는 영장 판사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까요? 연내. 예. 한반도 문제 최고의 현인 정세현 전 장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네. 저희가 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예, 모시려고 했더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전화로. 네. 아니, 중요하면은 뭐 전화도 해야죠. 중요하면은 전화라도. 자, 지금 그 북미 교착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그 경제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인 것 때문인 거죠? 그렇죠. 상응조치라고 그러는 이름에. 예. 그 북한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뭐 어떤 일말의 언급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해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예. 미국은. 그것 때문에 장관급 회담이 2번이나 불발됐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G20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울 답방을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하는 것,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전에 2차 전에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탐탁치 않아 할까봐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더라. 이런 메시지를 들고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서울 답방을 하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걸 다 해줄 수 있다 하는 예. 얘기를 전해달라 이랬거든요. 예.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바라는 걸 다 해주겠다는 게 그냥 무조건은 아니고 반드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하면은 북한이 이렇게 하면은 미국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조건부 얘기했지만 어쨌건 그 얘기가 지금 공개된 건 거기까지지만 좀 내밀은 얘기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서울에 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좀 얘기를 듣고 북미 정상회담에 나가서 얻어낼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할 거고 별로 신통치 않다.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고 그냥 수사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판단이 되면은 또 그것도 좀 북미 정상회담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일종의 문 대통령에 대해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한 7분 응선, 8분 응선 넘었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뉴질랜드에서 그 발표를 허물어 해서 상당히 거의 이제 정상에 다 도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 답방에 대한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문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전은 아닐 거예요. 반드시 이런 걸 한다면 미국도 뭐 여러 가지로 챙겨줄 수 있다 하는 얘기고 그걸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론 내자는 얘기니까 와서 들어야죠. 그 김정은 신문에 난 것보다는 언론에 난 것보다는 좀 상세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관님 보시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 김정은 위원장밖에 결정을 못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G20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간도 얼마나 안 남았고 분위기상 김정은 위원장 연내에 방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뀌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이 잘된 일이죠. 그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나올 줄은 사실은 저도 기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분위기 풀리고 또 거기서 얘기 나누고 그거 결론은 미국이든 어디든 와서 둘이 같이 만나서 해결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면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까요? 그런 북한의 어떤 뭐랄까요 특징으로 볼 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징으로 볼 때 어떻게 가능성을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 답방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이행한다고 그러는 의미에서, 진정성을 보장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등등 관련된 진정성을 입증하는 그런 행위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설명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실리 면에서도 와야 되고 명분 면에서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네. 북한의 뭐랄까요 당국자들은 말리지 않을까요? 그 처음부터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문정인 특보가 그러지 않았어요. 평양 가서 9.19 때 얘기 들으니까 참모들은 말렸는데 뭐 가령 태극기 부대라는 이런 때문에 위험하니까 가지 마시라고 했는데 가겠다고 국무위원장께서 결심하셨다. 그러면 오는 거죠. 그쪽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면은 그것은 뭐 수령의 무오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남은 예, 변수는 예. 뭡니까? 남은 변수? 예.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이번에 와서 또 남북 관계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좀 진전된 결과를 얻어가려고 말하자면 반대급부죠. 이걸 얻어가려고 할 것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대기업의 대북 투자 문제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보장이라든지 약속 같은 것을 좀 발언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냉면 발언이잖아요. 예.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읽어서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는 차치하고라도 내용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말투는 좀 잘못된 건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대기업들이 좀 투자해 주면 좋겠는데라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걸 읽고 지금 충성의 표시로 리성권 위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면은 아마 그 얘기를 꺼내지 않겠는가. 그럼 남쪽에 예를 들어 삼성 반도체 공장 같은 남쪽의 대표적인 산업시설 시찰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개성공단 열 때부터 김정일 위원장 때 개성공단 열었는데 그때부터 이 하이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고기술 기술 집약도 높은 그런 기술 산업이 좀 들어오기 바라는데 와서 냄비나 두드려 만들고 뭐 시계나 만들고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랬어요? 초반에? 그럼요. 근데 지금도 이 하이테크놀로지에 대한 갈증은 있어요. 거기 물론 제법 그쪽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는 삼성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을 겁니다. 그게 궁금하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 이외에 뭐 제주도라든가 이런 흔히 언급되는 장소 외에 북한이 관심 가질 만한 남쪽의 장소가 있을까요? 글쎄, 날씨가 좋으면은 제주도를 한번 가보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 사람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백두산 가고 싶어 하듯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 어머니 고용희 태생지는 아니지만은 부모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외갓집의 고향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가 겨울철이어서 날씨가 안 좋으면은 헬기도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겁니다, 아마. 대중집회이지 않습니까? 능라도 같은.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지만 그건 그거는 소위 경호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요. 한다면은 국회 연설 정도. 국회 연설.
근데 이제 그럴 때 자유한국당이 또 퇴장을 하면 참 모양이 안 좋은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대형 체육관에서 실내 체육관 같은 데서 행사 같은 거는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그게 대형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국회 같은 데서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대중들도 뭐랄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능라도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것이 임팩트가 있었듯이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마련한다면 북한에서도 응할까요? 근데 실내 체육관도 광화문이나 똑같죠. 어떤 사람이 들어올 줄 압니까 거기에? 거기는 통제가 그나마 되니까. 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을 갖다 와서 전부 그 몸을 뒤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지면 되지 않을까요? 제일 안전하다. 국회가 제일 안전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국회야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자. 그 국회를 보면은 다른 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일반 국민들도 만나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이 이 관계에서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영변 핵시설 먼저 일부 폐기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또 미국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내놓을 카드만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 그걸 우려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확실한 보장을 트럼프 대통령부터 받아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문 대통령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 대통령 설명을 듣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죠. 그러려면은 문 대통령을 거쳐야 됩니다.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된다면? 지금 언론에서도 뭐 예측을 하던데 그리고 정부 당국자도 귀띔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7일날 사실은 12월 17일이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기일이죠. 기일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못 올 거고 그다음에 21일부터는 또 뭐가 일정이 꽉 차 있다. 18, 19, 20 이렇게 되면 딱 9.18부터 9.20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및 정상회담하고 딱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18, 19, 20을 비워놨다고 하는 거 봐서는 그때 올라오지 않겠는가. 18, 19, 20이면 마지막 주는 뭐 크리스마스 있고요 하니까 그 전주 수목금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북한한테는 크리스마스는 큰 의미 없고 남쪽에는 번잡하니까요. 그때가 되면.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에서 그 정도는 서로 그 교감을 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쇄 인터뷰 중입니다. 저희가 두 분 했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안성맞춤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안성입니다, 지역에. 안성맞춤. 네네. 제가 이제 인터뷰 저희 뉴스공장에 처음 나오셨지만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다른 인터뷰를 쭉 봤는데 네네네. 다른 후보님들하고는 좀 다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톤이 뭐랄까요. 좀 더 직설적이고 솔직하다고 할까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은 다른 후보에 대한 디스 불편한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는데 의원님 그냥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제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또 인기가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뒤끝도 없고 할 말은 다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강석호 의원이 네네. 의원님을 지지 표명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네. 다른 의원들 중에 이런 식의 지지선을 받은 분은 없습니다. 의원님은 왜 이런 지지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본인의 강점이 뭐길래 이렇게 다른 의원이 나도 원내대표 생각하다가 나 불출마하고 김학용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는 거죠? 본인 자랑 타이밍이 그런가요? 그 강석호 의원님이랑 저랑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다. 친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 형님이랑 저랑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둘 중에 그 한 사람 원내대표를 놓고 예. 정말 친형제 같은 사람이 이전 두고 하는 거는 좋지 못하다. 그래서 둘이 한번 열심히 하다가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으냐. 상황 봐서. 그쪽으로다가 하자. 그런 뜻으로다가 했고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알고 미리 밀어두신 거예요? 뭐 그거는 저희가 강석호 의원님도 사람이 아주 참 아싸라고 솔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사실은 제가 뭐 상임위원장 같으면 두 말도 안 하고 제가 강석호 의원님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텐데. 그러나 원내대표는 좀 성격도 다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원내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과거에 다른 거를 제안했다면은 제 스스로 저는 안 한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저를 알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 김어준 공장장 어떻게 아시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28살에 이해구현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3번 또 17대 때 공천 준다고 그래서 경기도의회 부의장하고 내려가다 중간에 공천이 바뀌어가지고 4년 백수로도 놀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국회의원을 3번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전형적인 흑수저 정치인이다. 그리고 흑수저요. 지난 30년 동안 나름대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주 우리 자유한국당에게는 어려운 한 해가 될 텐데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바라는 원내대표가 뭐냐. 네. 뭡니까?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고 네.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민심을 자유한국당으로 불러올 그런 강하고 선명한 그런 야당 원내대표를 바라거든요. 김성태 뭐 그런 원내대표- 측면에서 저는 제가 원내대표하고 감히 접인자라는 생각에서 예. 이번에 나서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점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차별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 김어준 공장장이 제일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친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김성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네.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 하면은 그 웰빙 정당, 귀족 정당 네. 더 올라가면 차떼기 정당 이미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전투력이다 그럼. 그런 것을 정말 지난 1년 동안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정말 야성을 회복한 거. 그것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깨 얘기를 했는데 전 진돗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에게 싸우는 것은 들깨 정신을 이어봤지만 그러나 좀 더 얕고 설득력 있게 싸우겠다. 진돗개 하면은 정의를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진돗개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면은 예.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들깨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능력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만들어서 제가 원내대표 하는 동안에 정당 지지율 40%를 끌어올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내대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들깨에 불과했다. 예. 들깨에 불과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왜 싸움 시키십니까? 제 절친이랑. 그런데 나경원 후보를 딱 집어서 비판하셨어요. 예. 비판한 건 아니고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팩트. 팩트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원 의원님은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인 건 분명하지만은 주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정치를 해왔거든요. 저는 주로 남을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제가 도운 중에 나경원 의원도 아주 핵심 중에 한 명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거의 모든 선거 뒤에는 김학용이 있었다. 아, 그러세요? 나경원 의원이 더 잘 알죠. 그래서 아마 저는 떳떳하지만 나경원 의원님은 좀 솔직히 좀 껄끄럽고 미안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나온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도우셨던 이유는 나경원 의원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으니까 도운 거니까 그건 불만하실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불만합니까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러니까 남이 도움을 받았으면은 예. 본인 남을 돕는 것이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이 이제는 되는데 나를 도와라.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너를 도왔으니 이번엔 네가 나를 도와라 이런 건가요? 뭐 일부 그런 경향이 아, 그런 이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원내대표라는 그런 게 이유도 있다. 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라는 것이 예. 결국은 의원님들을 돕는 일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제까지 남을 돕는 역할을 했고 이제는 제가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서는 거고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도 제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112분의 의원님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낸 일을 하겠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면
야 이거 뭐 사람이 없어 인물이 없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사람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결국은 그 당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당에 대단히 유능한 자산들이 많다. 다만 이제까지 그분들에게 제대로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스타 전사들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성정으로 볼 때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정치를 앞으로도 할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 정도까지 저에게 답변을 원하면 너무 가혹하십니다. 아니 그런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어떠세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는 어렵고요.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비박이었으면서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비박도 친박 아니라고 말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러면 저기 나경원 의원은 비박인 거죠. 말하자면. 아니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경원 의원은 오리지널 비박입니다. 저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도 2번 도왔지만은 네.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이면서 눈바깥에 났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전 맞지 않고 다만 자기 친불친이 정치를 하면서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떤 조직의 책임을 맡았을 때 누가 더 공정하고 그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냐. 네.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 그래도 의원님들이 네. 제 사심 없이 살아온 제 진정성을 알아주시리라고 믿고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원래 비박이었으면서 지금 원내대표에서 친박표를 얻기 위해서 좀 저러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말하자면. 사실입니다. 나경원은 의원님들이 다 아세요.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님을 돕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만 자기들이 필요해서 나경원 의원님을 돕는 거죠. 근데 의원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지만 이제 내년 봄에 사면해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의원님도 친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안 찍을 친박들이 저를 찍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이게 제스처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솔직한 얘기만 한다고. 저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 처신 이런 것들이 국민의 공분을 산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3년형을 받았는데 네. 그 당시 대통령이 무슨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또 이권에 관여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재판하는 잣대로다가 모든 전직 대통령 거꾸로 매달아서 털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33년이면 다들 최소한도 50년 이상은 살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50년이 나옵니까? 예? 그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는 절대 재물을 탐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를 비록 대통령은 저를 미워했습니다만 그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핵할 때부터 여기 물도 안 줍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조금만 알았어요, 참으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고 의원님 다른 거 전에 있기 전에 혹시 낙선하시더라도 저희 방송에 좀 자주 나오셔야 되겠네요. 스타일이 저희하고 맞으신 것 뭐 같은데. 스타일은 맞습니다만은 예. 이왕이면 돼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바빠가지고. 그래요? 자, 저는 우리 오늘 공장장 만나니까 마음에 드는데 앞으로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탄핵 당시에도 이미 탄핵은 하지만 사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탄핵에 찬성하신 탄핵 찬성 소위 비박 탄핵파인데 복당은 했지만 제 말은 이게 원내대표에서 친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예전부터 탄핵할 때부터 일정 시점이 되면 지금은 그것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태극기 부대도 합류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말하시는 그거는 그 조금 워딩이 좀 틀린데요. 네. 자유한국당이 집권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극우나 국자는 소수 정당이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당연히 합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지만 보수가 실패한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보수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따뜻한 보수를 어루만지는 그런 보수를 지향하겠습니다. 태극기 부대에서 극우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극우라고 평가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중에 실제 극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분류하고자 하는 거죠. 아, 태극기 부대에도 극우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이 있다.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이끄는 사람들이 자꾸 방향을 그렇게 이끄니까 실제 태극기 부대에 나가는 분들 중에서도 그걸 아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지지자들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는 그걸 이끄는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뿐 전체는 극우는 아니다. 그러니 네, 선별해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합니다. 선별합니까? 근데 받을 때? 받을 때가 아니라 그거는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면은 정상적으로 우리 당을 좋아해서 오는 거면은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묻어 들어오는 것은 결코 우리 당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얘기죠. 예, 구분하는 거. 제가 고민할 일은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 대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보수 대통합 얘기하면서 항상 차기 주자군의 1, 2위를 보수 후보, 잠재 후보군 중에서는 다투니까요.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할 건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어떤 인터뷰에서 나도 유승민 의원이 탐탁치 않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까지 쓰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건 좀 빼고 해야지. 제가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아, 이분의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의견을 어떤가 하고 찾아봤더니 딱 나오던데요. 예. 제가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왜 탐탁치 않으십니까? 그 역시 지도자로서 포용력이 좀 부족한 게 아쉽다. 여러 가지 그럼요. 능력은 충분하신데 예. 좀 포용력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지만 단점도 있다. 그분도 우리 보수의 자산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문호를 활짝 개방해서 어떤 분 오세훈 전 시장님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이 들어와 가지고 미래 권력을 놓고 멋있는 진검성부를 한번 벌이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짧게 단답형으로. 네. 김무성 의원은 이번 그 전당대 당대표 출마 안 하십니까? 이걸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할 때 비서실장 했는데 네. 한 사람은 당대표라고 한 사람은 원내대표 나오면 그 이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표님께서 당대표 나오시면 제가 원내대표를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나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당대표로 나와도 됩니까?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나오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를 지지하셨기 때문에 예. 유승민 아니, 후보가 저기 아니라. 김호중 공장장이나 저나 네. 홍준표 전 대표나 누가 얘기한다고 말 들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한 거죠. 이번엔 나오면 안 된다. 혹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나와도 된다. 나와도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이번에는 좀 나오지 마라.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나오지 말라 그렇게 합니까? 안 나오시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미래 권력을 놓고 정말 진검승부를 벌였으면 하는 거고 오세훈 전 그 시장은 홍준표 전 대표가요. 예. 저는 대단히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비상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점이 저도 아쉽게 생각을 그것도 합니다. 능력에 포함되는 거죠. 예. 오세훈 전 시장은 당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당대표 자격이요? 예. 왔다 갔다 한다. 색깔이 분명치 않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요. 친박도 비박도 아니고 너무 기회주의적인 거 아닌가 하는. 정치를 하면서 또 부침이 하나 없을 수는 없고요. 예. 저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격은 있다.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당선되면 자주 나오겠습니다. 하태경 TV 개설하신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이제 검색됩니다. 검색해 주세요. 아무리 가입을 하려고 해도 검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몇 명까지 됐습니까? 한 3,200명?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현역 의원으로 3,200명은 이게 적은 숫자입니다. 적죠. 한 10,000명은 넘어야 되는데요. 최소한 만 단위는 돼야 어디 가서. 아니, 그래서 제가 가짜 뉴스를 좀 세게 하려고 네. 보니까 이게 좀 예를 들면 이런 가짜 뉴스가 있어요. 문 대통령 침해다. 네. 문 대통령 간첩이다. 네. 근데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국민들 사이에서 저절로 가짜 뉴스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근데 또 보면
아침에다 이런 게 카톡으로 또 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탄핵 때만 해도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만 해도 가짜 뉴스 이건 해명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많이 했어 정말로 찾아보면 네. 여러 건 했는데 지금은 뭘 지금 가짜 뉴스를 반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부의 가짜 기준 뉴스. 예. 이게 잘 안 정해져요. 북한의 쌀 뭐 100만 톤, 200만 톤 지원 이런 거는 이미 해명이 안 됐나요? 해명을 하는 쪽에서 해명하는데 믿는 쪽에서는 여전히 믿는 쪽에서 믿죠. 예. 그래서 한번 어쨌든 그거를 보수 지금 진영에서 보수 후보가 보수 의원이 이건 아니다. 음. 라고 짚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 제가 보기에는 뜹니다. 하태경 TV. 그건 뭐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다 해서 예. JTBC에서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그래서- JTBC를 안 봐요. 또 그분들은. 그걸 믿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저도 자존심 있지. 남이 한 거를 또 재탕하기는 좀 싫고. 약간 왜냐하면은 보수 시청자들이 이 보수 의원이구나 하고 일부러 쳐다보는데 가짜라고 하네 이분은. 이쪽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또 보수로 잘 안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게 좀 고민인데요. 아무튼 좀 리스트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예. 가짜 뉴스 리스트 작성이 들어.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가짜뉴스 종류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 아주 사소한 것부터 예. 뭘 할까요? 큰 것까지. 쌀은 할게요. 쌀 쌀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 대표적인 거. 예, 그렇죠. 몇 가지 이미 거론됐다 하더라도 하태경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짜 뉴스. 예, 지난번에는 맥을 그 이야기를 할까 했어요. 남진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호남 사투리로. 예. 근데 남진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이낙연 총리가 베트남 가서 작성한 예. 그 글을 예. 뭐 이제 북한 가서 작성한 거라고 한 가짜 뉴스도 많이 퍼져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미 다 해명이 돼가지고 해명이 충분히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안 알려진 건데 네. 안 알려진 거라도 그러니까 이미 해명이 됐더라도 안 알려진 거는 그렇죠. 잘안 알려진 꼭지를 거. 잡아서 그렇죠. 뭐 그런 좀 기획을 그래서 좀 해볼까 가짜 합니다. 뉴스가 뭐가 도는지 그리고 그거는 사실관계가 어떤지 찾아보려면 하태경 TV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 사실 또 총괄되어 저에 있으니. 대한 가짜 뉴스도 많아요. 있죠. 예. 최근에 좀 많아져가지고 누구하고 사귀었다 뭐 이런 얘기. 그거보다 더 심했던 게 하태경 병원 입원했다. 병원에요? 아니 내가 이 가짜뉴스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게 네. 갑자기 이제 어떤 행사 중인데 네. 전화와 문자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병원 입원했다. 왜 입원했다는 겁니까? 무슨 여배우 스캔들로 화병 나서. 본인이 문제 제기하던 그 스캔들에 거꾸로 대상이 돼가지고 그죠?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합병이 나가지고. 예. 내가 연락이 안 되면 네. 가족들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걱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짜뉴스 그만두면 안 되겠다. 심각하구나. 당해보니까. 아니 그렇지.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잖아. 그것도 그렇지만 그걸 대부분은 안 믿겠지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으니까 도는 거죠. 아니 그렇죠. 병원에 갔다는 거를 연락이 안 되면 사람들이 혹시 간 게 아니냐. 내가 또 페북 하나 안 올리면 그날 병원에 갔나 보다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합병이 나서 병원에 갔다 해요. 네. 심지어 해경군 김씨가 하태경이라는 지금 가짜뉴스 올라와 있어요. 그래요? 예. 고생하시고요. 고생하시고 어쨌든 하태경 TV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온다는 거죠. 걸린다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공장장 입으로 직접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생일 아니에요? 공장장? 맞구나 그래. 생일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하태경 TV 구독해 주세요. 예.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이 유치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최초로 한 그런 단체들, 엄마들의 단체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하나 대표가. 장하나 대표만 있는 건 아닌데 공동대표인데 유치원 3법의 캐스팅 보트는 결국 바른미래당이 지고 있다. 예.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3법을 무력화하는 대체법원을 냈는데 그것은 뭐 오히려 악법이다. 계약이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를 볼 때도 소위에서나 또 법사위의 숫자를 볼 때도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딱 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여기서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해달라.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저도 좀 내용을 보고 왔는데 예. 이제 박용진법 총론에 있어서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투명하잖아요. 예. 회계 투명성이 이번에 좀 완전히 관철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박용진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립 유치원 분들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데 사유재산 다 뺏어가려고 그런다. 네. 근데 박용진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사유재산 뭐 뺏어가는 그런 내용 없다. 그렇죠. 내용 없죠. 법안에 없다. 그러니까 네. 서로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오해가 아니라 일부러 이해하지 못한 아니, 척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로 좀 큰 뭐 감정적인 대결이 갈등이니까 있었죠. 대립은. 거기서 네. 시작했는데 네. 또 하나는 이걸 지원금으로 할 거냐 보조금으로 할 예. 거냐. 그건 회계 투명성 강화하는 게 실현이 되면 지역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의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근데 예. 이게 성격은 원비를 유치원비를 대납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경상비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박영진 의원도 그 정도는 저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그게 부차적인 문제다. 그게 부차적인 회계 투명성만 문제다. 보장이 되면. 법적 그래서- 차원에서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타협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 중재안을 냈는데 예. 한국당에서 일단 부정을 안 했어요. 중재안의 핵심이 뭡니까? 중재안의 핵심은 제가 구체적인 거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박용진 의원의 하나를 수용을 하고 한국당에도 하나 수용하고 이런 대안을 낸 거예요. 뭐 어쨌든 하나씩 수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어느 절충하자. 정도는 예. 그렇죠. 이거 타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윤창호법 했지만 100%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요. 법을 하면. 절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도 예. 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할 건지 그럼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자기 법을 끝까지 가는 걸로 하면은 그냥 계속 싸워야죠.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하면 이번에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목은 결국은 이제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내용을 알아야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바른미래당은 양쪽에 하나씩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냈다. 그렇죠. 지금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절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정치하는 엄마들에 물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자유한국당의 요새 이제 바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좀 재미있어요. 저도 좀 전에 그 김학용 의원 인터뷰를 들었는데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예. 미워하기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솔직한 분이더군요. 미워하기 예. 어려운 사람.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제 나경원, 김학용 이 싸움 같은데 예. 이파전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너무 깍쟁이 같아서 좀 네. 간표가 있고 김학용 의원은 너무 촌사람 같아서 너무 촌띠나서 그냥 간표가 있고 촌스럽다기보다는 정치인들은 말하지 않을 내용을 그냥 사석에서는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하는 게 저는 장점도 있고 본인한테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원내대표 선거기 때문에요. 예. 의원들한테 인기 있으면 되는 친화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친화력은 이제 의원들 표심은 정말 몰라요. 예. 그 그렇게들 말을 하더라고요. 다들. 열길 물속보다 뭐 한길 사람 속이라 그러나요? 각 근데 후보들이 자기들이 확보했다는 표를 다 더하면 그 의원의 2배 정도 된다. 두배 돼요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한 표 달라 그러는데 안 찍어준다 그럽니까? 그 앞에서 한다 그러죠. 예. 네, 대신 누구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만 네. 공개적으로. 근데 이번에 보면은 나경원 의원은 세련된 면은 있지만 깍쟁이 맛이 좀 지나치고 예. 김학용 의원은 친화력은 있는데 좀 촌티 나는 게 아니냐. 그런 뭐 이런- 중평이에요, 그게? 아침에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그분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친화력이 좋아요. 예. 촌스럽지는 않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촌스럽지는 않고 이 솔직한 것이 무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약점이 될 것이냐 그런 때에 따라서 실현을 할 수 있죠. 때에 따라 실현을 할 수 있고. 근데 아무튼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정말 알기가 힘들죠. 하긴 오늘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 마음속을 확인하기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 돼야 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친박 쪽에서 될 것 같으면 이쪽에서는 비박 쪽에 힘을 실어질 것 같은 분위기고 반대면 또 그 반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알기 어려운 게 예. 현장에 가서 바꾸는 사람도 많아요. 의원이니까. 네, 현장에 가서. 그렇군요. 오세훈 전 시장이 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탈당한 걸 반성한다고. 반성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이유가 있으니까 다들 탈당하고 바른미래당 합류하고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바른당 만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제가 들어보니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당시 탈당파 중에 이렇게 크게 유승민 파하고 김무성 파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김무성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탈당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혁 보수 이런 것보다는 네. 대선 전술이었던 거죠. 그렇죠. 유승민 의원은 하고는 생각이 달랐죠. 달랐죠. 네. 저하고도 생각이 달랐고 저는 네. 유승민 대표랑 생각이 같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 반기문 대통령 만들겠다는 사람은 다 복당했죠, 실제로.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그쪽이었던 거죠. 갈래를 그 깔지 않는. 반기문 선대본부의 선대본부장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정치 전면에서 사라졌죠, 오세훈. 오리알이 됐죠. 그때 자기 역할이 없어졌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선택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반성하는 것도 사실 진전성이 있는 거죠. 그죠? 반기문 그 헛개비 같은 분 대통령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사라진 거 아니에요. 자기 정치적 기회도 사라지고. 근데 제가 이제 좀 비판을 했는데 그럼 본인만 반성을 하면 되지. 바른정당 지금 갔던 사람들 전체를 예. 폄하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같은 의미로 도매급으로. 그렇죠. 예. 다 그런 것처럼. 자기는 대선 승리 전략의 일환으로 그랬다 치더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그런 건 좀 존중해야 되는데 그냥 항의를 했더니만 예. 또 뭐 그건 자기가 너무 좀 과했다. 이렇게 또 진솔하게 또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다 이쪽도 솔직하고 저쪽도 진술하면 뭐가 맞는 겁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맞는 거죠. 근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공개적으로 좀 발언하시라. 이 당 대표 데리고 지금 입당한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보면 오세훈 홍준표 싸움 같은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나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믿을 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기 아니면 못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직전에 비대위 체제가 본인이 사퇴하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비대위가 끝나자마자 다시 나오면 그걸 받아줄까요?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면서 추락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져보지 못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보면은 계속 자기가 좀 쉬겠다고 하면서는 못 쉬잖아요. 불안해서. 계속 페북 정치 계속 하잖아요. 불안한 건지 그 재밌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죠. 네. 근데 지금 큰 정치를 안 하고 계속 뭐 깨작깨작거리는 이런 정치만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네. 자기 불안을 못 이기고 또 관심병 이런 것 때문에 나올 거다. 그러면서 자기 몰락을 좀 더 아니 뭐 두 분 다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오세훈 홍준표 둘 비교하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당대표에 붙으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황교안 전 총재는 안 나오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뭐 추대 아니면 안 나올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의 싸움이 될 것이다. 다른 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승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래 쉬었다가 나왔으니 새로운 인물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훨씬 프레시하죠.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엄청 잘하죠, 싸움은. 또 뭐 어떤 상황을 또 만들지는 모르죠. 오세훈 시장이 싸움에서는 상대가 안 되겠죠,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 홍준표 대표가 되면 신나는 거죠. 뭐 우리 당 다시 뜰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는 건데. 어떤 시점에 의원님은 알지언정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까지 끝나고 나면 어떤 시점에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그 새누리당 출신들 일부는 돌아갈 거라고들 이미 언론에 등장하는 이름도 있고 그죠? 일부가 아니고 이제 예약대원 한 명인데 예. 예약대원 한 명. 공개적으로 말한 건 한 명이지만 그분 외에도 또 있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 대장이 유승민 대표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 결단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근데 저도 유 대표한테 계속 촉구하는 거지만 그 부분을 일정 수용했는데 당 내에서 논의하자. 그쪽하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 우리 당 내에서 총의를 왜냐하면 본인은 우리 이 바른미래당의 창업주의자 대주주예요. 예. 근데 본인 혼자서 건너가는 거는 있을 수 없죠. 그냥 경쟁회사의 일개 이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인도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잘 알고 있고. 당대당이요?
그러니까 우리 당도 정계 개편을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당 중심에. 예.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이번에 어쨌든 긍정적인 거는 당 내에서 공론화를 하겠다. 지금 그래서 의원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공론화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합치냐의 방법론의 문제지 합치긴 합친다는 거 아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전이나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오세훈 시장처럼 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잘못했다고 스스로 생각도 안 하실 거고 아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랑 뭐 혁신, 과제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아니 뭐 지금은 친박부대도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 김무성 의원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결의안을 낸다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라는 거죠 이제. 예. 그게 이제 실현되든 안 되든 이게 이제 친박 쪽에 보내는 화해 메시지 아닙니까? 그만 미워하라고. 김무성 대표는 이제 자기 개인 정치하는 거고요. 워낙 보수 분열의 책임, 1차적인 책임을 김무성 대표가 많이 떠안고 있어요. 그래서 분열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 보고자 지금 화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죠 국민적으로. 국민적으로는 저는 더 고립되는 방향일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제 말은 뭐냐면 핵심은 유승민 전 대표가 합칠 걸 전제하되 어떻게 명분 있게 그리고 개인 행동이 아니라 당대당 정도의 레벨에서 합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모색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을? 그거는 유 대표 내가 만나보고 다음 시간에 의원님만 자세하게. 혼자 남는 거 아니에요 달랑?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유 대표가 네. 저는 개인 행동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어쨌든 뭐 우리 의원들하고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만 남게 될 가능성은 몇 %라고 보십니까? 그런 상황이 오길 바라죠. 근데 아무튼 당 내에서 아무튼 이 문제를 네. 가지고 근데 당내라고 하더라도 새누리당 출신과 지금 국민의당 출신이 의견이 일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치하는 게 선거구제 개편 일치하잖아요. 그거 하나는 연동형 일치하는데. 비례제 일치하고 있고 또 하나 일치하는 거는 우리 당 중심에 개혁 보수를 포용하겠다. 예.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개혁 보수 일부 오고 예. 왼쪽에서도 일부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손학규 대표는 점점점 그립이 약해지고 있던데 당에. 아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개혁 보수, 개혁 진영, 개혁 야당 진영의 파이를 키우는 이 큰 총론에 있어서는 다들 동의하기 때문에 총론은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국민의당 분들이 적어도 자유한국당과 합당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꽤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많죠.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당대 당으로 할 때 당신들은 나가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은 저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건이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다 합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여전히 보세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희망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원래 우리는 희망을 우리는 창당 때부터 희망 안 계속 포기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의원님이. 아니 창당 때부터 계속 흔들려 왔기 때문에 예. 뭐 이 정도 시련에 뭐 끄떡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끄떡끄떡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손학규 대표의 장악력도 점점 떨어져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손 대표는 뭐 대표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어쨌든 손 대표도 유승민 대표랑 뭐 지난번에 뭐 한번 만났고 또 계속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거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 새누리당 출신 분들 다는 아니어도 다수가 유승민 의원과 함께 탈당하여 결국 복당한다. 왜냐하면 당을 끌고 가려니 국민의당 출신들은 그건 못하겠다고 하면 그쪽 수가 더 많고 게다가 그러니 그렇게는 안 되면 개별로 근데 개별이 아니라 이제 뭉쳐서 5명 뭐 6명 이상이 이렇게 한 번에 가고 하태경 의원 혼자 남고 이런 거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가 높은 건.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꼿꼿하게 죽을지언정 기어서 들어가는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 그 모양새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명분 있는 뭐 어떤 정계 개편이면 네. 유승민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의원님이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뭡니까? 의원님도 갈 수 있는. 내 개인적으로 탈당해서 같이. 예.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이제 제 원칙은 바른미래당 전체 당론을 정해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의원님이 혼자 남다는 겁니다. 정신을 봐야 됩니다.
자, 의원님이 혼자 남더라도 저희는 조급한 놈이 매를 맞습니다. 정을 맞습니다. 정치는. 의원님이 혼자 남을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태경 TV 구독자 수를 늘려야 돼요. 아니, 혼자 남으면 여기 뭐 매주뿐만 아니라 네. 더 열심히 나오죠. 뭐. 혼자 남았는데 저희가 안 모셨죠. 버리죠 그때는. 자,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누가 이기냐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 명 딱 찍고 예. 아, 두 분 중에 네, 한 명 찍고 그걸로 찍기. 근데 둘 다 비박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걸 보면 이제 친박은 사실상 공개적인 정치, 대중들한테 지지를 얻는 정치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그 친박 표심을 누가 더 모을 거냐 같은 이런 이제 뭐라 그러나 그 여우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오세훈 전 시장도 양쪽 모두 숫자는 친박 쪽이 많으니까 친박에 대해서 이제 화해 제스처 하는 그런 거죠. 하지만 공개적인 정치를 하면 친박 대표는 아무도 안 바란다는 거죠. 당 대표 선거도 사실 홍준표 전 대표도 친박이 아니잖아요. 친박이 미워하는 사람이고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대세는 친박 정치는 끝났다. 친박의 전략일 수도 있죠.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등장한다. 네, 숫자는 많으니까 당권은 우리가 잡겠다. 내지는 뭐 어쨌든 누군지는 여전히 말씀 못 하시고.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태경 TV 방송 들으신 분들은 가서 구독하시고 욕해 주세요. 여기라도 하려면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미 의회 관련 개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예. 이 미 의회 지형 변화 그리고 그것이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 잠시 워싱턴의 눈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선 공장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이시죠? 굉장히 저희 작가들의 농간이네요, 이게 다. 갑자기. 아니요. 저는 방송 듣고서. 그러니까요. 그 방송에서 하태경 의원한테 쪽지를 건넨 게 저희 작가들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이 얘기. 우선 하원 의장이 낸시 펠로시가 됐다. 예. 네네. 이게 이 한반도 문제,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아시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십시오. 차기 하원 의장 사실은 개원식 하는 날 1월 3일 날 다 모여서 투표해서 그때 발표되지만 이미 결정됐다. 틀리지 않고요. 네. 지금 낸시 펠로시 지금 만일에 공화당 민주당이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면 이렇게 정파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는다면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저는 좀 안면이 있습니다. 위안부 결의안할 때 인권과 평화 이슈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화로 간다. 전쟁이 아닌 평화로 간다. 그러면 그런 거에 우선하는 정치 아젠다 없다.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시는 분인데 지금 어쨌든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의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민주당의 리더십을 확고히 확보하는 데 있고요. 지금 미국 의회에 제가 의회 거의 가 있는데 민주당이 정신이 없어요. 펠로시를 반대하는 소장파들을 민주당에서 좀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그래서 우려는 하지만 낸시 펠로시 의장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대북 정책에 그리고 과거에 네오콘하고 싸우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라크 전쟁 중에 가장 앞장서 가지고서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다. 네오콘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 가지고서 2006년도 선거를 이겨서 의장이 된 분이니까 이런 분이다. 이걸 보면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은 긍정적이다. 지금 민주당이긴 하나 이 평화 이슈에 민감하고 네오콘과 싸웠던 전략을 볼 때 한반도 평화 문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거고 그 점에 있어서는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외교위원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원에. 그렇죠. 예, 상원, 하원 다 외교위원장이 아주 그 핵심입니다. 대북 네. 정책에. 이 외교위원장은 좀 짚어주십시오. 상원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지금 아이다호를 대표하는 짐 리시라는 의원, 이제 재선 의원입니다. 예. 재작년에 선거로 재선이 된 분인데 이분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르코 루비오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남미계 네. 그 의원도 후보지고 두 분 중에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그거보다 상원에서는 더 중요한 핵심적 역할은 이미 정해진 코리 가드너라는 콜로라도의 상원 아테소 위원장이 있습니다. 아테소 위원장. 이분이 트럼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지금 북에 대한 생각은 인권 관련해가지고 먼저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고요. 여기에 민주당 쪽의 간사가 아주 밝은 분입니다. 그 우리 동네 뉴저지의 그 밤 메넨데스라는 의원인데요. 네. 한인들이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아하. 한인들이 평화를 원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아는 분이고 그래서 상원 별로 저는 걱정할 게 별로 없다고 보고 이제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부딪히는 게 어느 정도 될까 이게 걱정이지만은 하원 외교위원장은 여기 뉴욕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엘리엇 엥겔이라는 유태계 의원입니다. 예. 이분은 굉장히 좀 그 민주당이지만은 그 이란이나 북한이나 중국 여기에 대해서 좀 민주당 의원 측은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핵심적 역할이 이제 아테소 위원장인데요. 아테소 위원장이 브렛 셔먼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한인 밀집 지역구 거기서도 한인들하고 지금 관계도 맺고 영향도 받고 그런 분이 아테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다만 지금 핵이 시작될 때 의회와 트럼프 공화당 쪽과 행정부와 의회가 협력하는 분위기 한반도 문제를 초당적인 이슈로 만드는 게 우선은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아테소 위원장이라든가 그 외교위원장이라든가 간사 이런 분들 중에 뭐 캘리포니아에 있다든가 한인 밀집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은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뭐랄까요 유권자로서 압력을 넣어야 되겠군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선거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들이 브렛 셔먼 아테소 위원장 될 사람을 찾아가서 모금도 해주고 그래서 그 이슈 픽업한 게 다른 건 다 좀 해주기 어려운데 트럼프 내국 정책을 지지하고 이런 건 좀 하기 어려우니까 뭘 해줬나 하면은 미국 시민인 한인들 북에 가족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재미 이상 가족?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슈를 들이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 한국에 있는 한인들은 가족 문제 해결하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가족 문제 해결 못한다. 그게 이제 시민의 이슈니까 동료 의원들 동의받아가지고서 백악관에다 편지 넣어가지고 국무성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렇게 작동된 맛을 좀 우리가 봤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미 지난 선거 때 미국 중간선거 때 LA 한인들이 차기 아테소 위원장이 될 브렛 셔먼 의원한테 찾아가서 이 한반도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힘 좀 써달라. 근데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재미 이산 가족 문제 같은 경우는 언급할 수 있지 않냐. 예. 그렇죠. 재미 이산 가족 문제는 실제 언급을 했고. 예. 그래서 그런데 그게 LA에 있는 한 의원만 하면 힘드니까 뉴욕에 있는 한인들이 뉴욕 민주당 의원도 선거 도와주고서 해달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서명을 해가지고 한 6명이 같이 편지를 냈습니다. 의원들이? 바로 이런 방식이죠.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민주당 의원들만 냈기 때문에 이게 한 당 쪽으로 쏠려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공장장님 제일 중요한 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초당적 이슈로 만든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 민주당, 공화당이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같은 목소리를 좀 내달라라는 걸로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활동을 미국 그 의회를 상대로 미국 시민참여센터에서 하고 있고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미국 거주하는 교민들 중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효과가 나니까요. 미국에서는 확실히. 그렇죠. 네네. 저 본이 나왔습니다. 네. 네, 효과가 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 시민참여센터 연락하셔서 홈페이지에 미국 시민참여센터라고 한글로 치어도 나오죠. 그죠? 영어로 KAGC. Grassroot 컨퍼런스입니다. 예. KAGC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조지 할 때 GC. 예, 이게 유권자 연대입니다.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 한인 시민 로비 기관의 본부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의회에 매일 가 있는데 의회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나갈 사람들, 보좌관들은 잡을 잃었기 때문에 새 잡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 기관을 레임덕 섹션이라 그러고 지금 뭐 아무 일도 잘 안 하는데 요때가 기회입니다. 우리한테는. 네, 요때에 빨리 위원장, 비서실장이 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서 이제 조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전국의 미주 한인들이 한 목소리를 워싱턴에서 전달해야만 작동이 된다. 중요한 때입니다. 네,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목소리야 시민권이니 뭐 영주권이니 미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죠. 목소리를 낼 수 있죠. 투표권이 없어도 우리 되죠, 같은 참. 유권자 기관. 그렇습니다. 유권자 기관을 통하면은 서명하고. 미국에 계신 교민들 중에 이 문제의식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KAGC 미국 시민참여센터 그렇습니다. 검색하셔서 이 이슈에 동참해서 결국 한반도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그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자, kac.org네요.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는 kac.or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친절한 AS. 고발이 또 왔네요. 고발합니다. 23년직 인천에 사는 모모 이름입니다. 아이 이름. 모모 엄마 박모모 씨. 아무리 말을 해도 뉴스 공장을 안 듣습니다. 공장장 외모가 부담스럽다며. 오디오로만 들으세요. 오디오로만. 유튜브에서 보지 마시고. 148번 버스 기사님. 혼자만 듣게 소리를 너무 낮춰주신다고 고발하셨고. 녹색 701 버스 뉴스 공장 트는데 제 핸드폰과 소리가 겹치면 제가 참습니다. 기타 등등. 택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내가 듣고 있다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거에 하태경 TV에 가입했다는 문자 계속 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뭡니까? 오늘 생일이시라길래. 그만해요. 과학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전혀 비과학적인 그 별자리 성격을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저는 사실 사람들이 이제 믿냐 안 믿냐 차원을 떠나 호기심에라도 뭐 이렇게 사주도 보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이제. 별자리를 본 적도 없고 카드를 본 적도 없고. 별자리는 이제 사수자리, 소위 궁수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신데 제가 20년 동안 봐서 성격을 잘 알잖아요. 그거 맞습니까? 그거. 일단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면이 굉장히 공허하시대요.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제가 같기도 공허할 하고. 때는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리고 거짓말을 잘 꿰뚫어 본다고 합니다. 그건 맞는 편인데. 근데 저한테 가장 와닿은 건 뭐였냐면 뭘 열심히 하다가도 그냥 지겨워지면 안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명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딴지일보를 오랫동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다 아십니다. 맞습니다. 전 변명은 안 합니다. 욕을 듣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다가 질려버리면 안 한다. 말도 설명도 안 하고 안 한다. 그냥 안 하고 왜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냥 욕을 먹고 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 맞춘 것 같아서 이게 좀 비과학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생일 별자리 얘기는 왜 하세요? 근데 생일 기념으로 그냥 이 얘기 드렸고요. 상관없어요 오늘 주제하고는.
주제하고 상관 있는 거 얘기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예. 얼마 전에 왜 지구를 스쳐간 그 오umu아무아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 외계 우주선일지 모른다고. 말도 안 된다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하버드 대학 천문학과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는 점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먼 우주에 어쩌면 거대한 외계 문명의 구조물이 발견됐을지 모른다는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 소스는 또 어디입니까? 하버드. 아, 이거는 저 나사 쪽이고요. 이게 또 나사예요. 아, 네네. 그 이런 제트 발을 추진연구소. 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게 이제 바뀐 요즘 양상이에요. 네. 옛날에는 이런 말도 안 UFO를 했거든요.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했거든요. 옛날에 주로. 그런 사람들만 했죠. 네. 근데 요즘은 진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툭 하면 합니다. 네. 이게 예, 정체가 뭐냐면 이 뭐 VVVWIT07이라는 지금 이런 이름의 천체예요. 네, 멋있는 보통- 이름이 없습니다. 보통 별 이름이 이렇게 달린 경우가 있죠. 예, 뭐 최근에 발견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기적으로 별의 앞을 뭔가가 가로막아서 별빛이 80%가 사라져요. 그냥 근데 이성을 이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별을 관측하고 있지만 네. 이 정도로 많은 별빛이 사라지게 만드는 행성 같은 걸 거느리는 것은 거의 없어서 이러려면 행성이 엄청나게 커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수천만 개의 별을 보는 와중에도 몇 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례가. 최근에 발견이 된 건데 게다가 별을 막는 상황이 되게 특이해요. 어떻게 주기적이지 않아요? 주기적인데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해요? 11일 동안 아주 조금씩 어두워지다가 네. 그 다음에 48일 동안 급격히 어두워져서 20%만 남아요, 빛이. 네. 그 다음에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주기성이 있으면 그냥 어떤 그 위성 아닙니까? 위성 관계?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보기엔 너무 크고요. 가려지는 크기가. 행성이나 위성이라고 보기에는. 근데 그런 근데 전체를 굉장히 많으니까. 달도 크기는 정말 작지만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달이 완전히 태양을 가리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지구가 달이랑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이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거의 나타날 수가 없죠. 둘 다 멀리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인공 구조물일 수 있다? 그런 말까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리학자의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사람인데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이 사람은 아주 발달한 문명이 있으면 네. 자기네 그 별, 그러니까 자기네 태양이죠. 그 주변에다가 별 전체를 감싸는 구형 껍데기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가 왜 대부분 밖으로 새나갈 거 아니에요. 별의 이 빛이나 열이. 네. 그걸 다 잡아가지고 자기네 행성의 문명의 에너지로 쓰는 그런 발달된 문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태양광을 넘어서서 그렇죠. 아예 자기 행성을 뭐 어떤 구로 감싸서 자기 행성을 넘어서서 그냥 태양을 감싼다는 얘기예요. 아예 우리 행성까지 포함해서 지구 궤도 바깥의 아에다가 엄청난 엄청나게 문명, 엄청난 문명이 있으면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태양광이라고 해봤자 지구에 오는 것만 쓰잖아요.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빛까지 다 갖다 써야지 동작할 수 있는 정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다이슨 무슨 학살 뭐 이런 거 있었지 이 않았나? 다이슨 스피어란 건데 이게 근데 이게 한번 이제 얘기가 되고 나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게 보이면 혹시 이거 아닌가 하고 또 이 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증거는 없어요, 사실. 옛날하고 차이가 상상력이죠, 이겁니다. 상상력. 상상력인데 이게 아니란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까.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기술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걸 네.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죠. 발달했으면 몇만 년, 몇십만 년 이상 발달해 있으면 예, 태양계 전체를 감싸는 거 가능하다. 할 수 있는 문명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거를 사실 천문학자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런 건수가 나오면 예. 이거 혹시 외계 문명 아니냐 이러면서 옛날에는 쉬쉬하다가 이제는 굉장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별을 관측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천체물리학의 트렌드는 우주인의 존재를 최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최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예, UFO의 목격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이제.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정우 씨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